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러 가지 의혹 가지고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최순실 씨의 딸 의혹으로 여러 가지 상당한 그 곤혹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허구한 날 중국 타령과 색깔론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을 주장했는지 기권을 주장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결정할 것이 많았고 그래서 9년 전의 일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잘 못하면 상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대가 뭐라 해도 잘 대꾸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반역자라고 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송민숙 회고록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판인지 비난인지조차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상당히 격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격한 발언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일단 진상규명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실규명의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보다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앞선다면 이것은 광범위한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진실규명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권력자의 밑에부터 비리에 동조하는 당신들을 스스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화여대 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최순실 씨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학과 교수를 비판하면서 대자보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대 교수협의 측은 총장 사퇴를 학생들과 함께 요구하고 나설 거라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유관 역사를 가진 명문사학이 지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가 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경희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러들지 모르는 이 지금의 이대 사태. 과연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을 말하는 측의 의도대로 풀려야만 명문사학 이화여자대학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사실 이게 말할 맛도 나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초단기 근로자 숫자가 5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이 초단기 숫자가 일주일에 1시간에서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맞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일에 2-3시간 아니면 주에 3-4일 정도 일하는데요. 예. 이 초단기 근로자 수가 3분기 기준으로 134만 3천 명입니다. 와. 1년 전에 비해 9만 명 이상 늘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장 사람들이 다 이런 일자리를 원하냐가 문제죠.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늘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늘었고 흔히 얘기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 수가 늘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실업률 계산할 때 이 초단기 근로자 수가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취업자의 정의는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되고요. 다만 구직 단념자, 구직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고 구직 의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구직 의사가 있어서 다른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초단기 근로자들도 이런 구직 의사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3명 중에 1명은 4년제 졸업자, 실업자 3명 중에 1명은 이 4년제 대학 졸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청년 실업이 심각해요. 흔히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후배들한테 나는 니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일찍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대입은 어려워도 취업은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요즘엔 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세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20대는 20대대로 참 정말 힘들죠. 30대는 30대대로 참 정말 인생 살기 참 뭐하다고 생각하죠. 40대는 이제 어떡하냐 막막하죠. 50대는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죠. 이거 우리나라는 행복한 세대가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배출가스 조작으로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폭스바겐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늘었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한국에서는 폭스바겐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그 판매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차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1월부터 9월까지 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11.4% 늘었습니다. 아니 작년 9월만 해도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들끓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디젤차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휘발유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젤가스 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손은 안으로 굽지 않겠어요. 당연히 폭스바겐 이런 사태가 있었어도 폭스바겐 차를 사서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1월부터 9월까지 437만 대를 폭스바겐이 팔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0.6% 증가로 9월부터 선회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현대자동차도 폭스바겐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현대차의 판매량의 감소를 일으키고 결국 이게 한국의 일자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쨌든 이 폭스바겐
다스아우터 이게 우리나라 광고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명성이 흠집이 간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참 좀 그리고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4조 원에 가깝다. 야, 이거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1년이 넘도록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신규 체납자만 3만 6천 명이 돼서 누적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5만 명까지 합해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3조 9,400억 원이라는 겁니다. 3조 9,400억 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 전두환 대통령 대동생 정경환 씨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은닉재산, 이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5에서 15% 주거든요. 차라리 람파라치보다 이 세파라치가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분들 이쪽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맞습니다.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런 데 빠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남해안에서 바다모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옛날 기억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2004년에 인천 옹진반도에서 모래 서로 못 가져간다, 가져가겠다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싸우는 건데 우리가 모래는 해안에만 있는 거 생각하는데 바닷속에 모래가 더 많잖아요. 모래가 정말 중요한 건 수산업계에서 볼 때는 물고기들의 서식 장소, 산란 장소인 보금자리입니다. 그렇죠. 모래가 없어지면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합쳐서 뭐 만들죠? 레미콘 만듭니다. 집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재료인 거죠. 근데 서로 내놓겠다 못 넣겠다라고 해서 인천에서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해서 대안으로 맞습니다. 대안으로 찾은 게 남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근해에서 먼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하죠. 여기서 가져가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물고기들 못 살겠다. 어민들이 봤더니 한국 해안에서 일본 해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물고기 못 잡겠다는 거죠. 제발 좀 말려줘. 그래서 세종청사에 가서 시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더 이상 EEZ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못 가져간다라고 막았더니 모래값이 47%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일단 모래를 잠시만 연장할 수 있게 해줬는데 각각 관리 주무부처가 있죠. 이쪽은 해양수산부고 이쪽은 국토교통부고. 그렇겠죠. 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수입하자니 운반비가 걱정되고. 그렇죠. 이래저래 생각이네요.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준 플레이오프의 승자 LG로 결정이 됐네요. 어제 이 4차전에서 LG가 넥센을 이기고 이 3승 1패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줬습니다. 2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5대4 역전승이었었거든요. 이 선발 류제국 선수가 2이닝 4실점으로 일찍 무너졌고요. 이동현, 윤지용, 임정우 선수 등 이 불펜 투수 6명을 동원해서 이 4실점 이후에 추가 실점 없이 넥센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8회 역전 결승타를 친 오지환 선수가 이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LG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동현 선수 말씀하셨는데 이동현 선수 어제 아주 활약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이 류제국 선수가 2회 4점을 내주자마자 양상문 감독이 지체 없이 3회에 이동현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거든요. 이후에 더 점수를 내주면 LG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동현 선수가 잘 막아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올라간 거죠. 이동현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고요. 그래서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현 선수 잘 던지다가 5회에 이 오른쪽 다리 근육통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추가 실점 없이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면서 LG의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넥센의 그 염경엽 감독이죠. 어제 경기 직후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근데 물론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정규리그 3등 했으면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어제 경기 직후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예. 염경엽 감독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미리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원고를 준비했다는 거는 일찌감치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굳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염경엽 감독이 감독의 역량이 부족해서 팬들께 우승을 이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프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스쳐가는 인연인데 감독과 선수로서 많은 것을 이룬 인연으로 기억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록 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이 넥센은 이 박병호, 강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주축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갔는데 전력 부강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고요.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이 넥센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팀 감독이 올해 꼴찌는 넥센이다. 이렇게 전력상 가장 약한 팀으로 지목을 했었는데도 시즌 내내 상위권 유지하면서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염경엽 감독은 분명히 이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이분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데 가겠네요. 예. 확인되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프로야구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어떤 구단으로 옮길 거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이제 플레이오프인데 LG하고 NC네요. 예, 이번 주 금요일 21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LG와 NC의 플레이오프가 막을 올립니다. LG와 NC가 2년 전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격투를 했었거든요. 예. 자, 이때 2년 전에는 LG가 3승 1패로 이겼습니다. 여자 농구 얘기 좀 해보죠. 모처럼 대형 신인 선수가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누구예요? 박지수 선수인데요. 예.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 여자 프로농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 KB 스타즈가 이 박지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안덕수 이 KB 스타즈 감독이 지명하고 난 뒤에 갑자기 큰 절 한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관계자들을 향해서 넙죽 엎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만큼 이제 기쁘다는 얘기인데 이 박지수 선수 아버지가 농구 선수 출신이고요. 예.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신장이 195cm이고요. 모처럼 등장한 여자농구 대형 센터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농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이 국가대표 주전 센터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이다 보니까 여자 프로농구에 팀이 6개밖에 없거든요. 네. 이 중에 유일하게 이 KB 스타즈가 우승 경험이 없는 팀인데 이 박지수 선수 지명하면서 단번에 우승 후보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95cm면 엄청나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서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서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서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서머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메리형.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 소리, 기계의 끼 소리, 벌레의 웽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 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8시 33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원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정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동 쪽으로 조금 더 긴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늘었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요.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 외
서울의 한강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이에 대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어떤 파산의 위험도 있을 거고 국가에서도 어떤 막 퍼주다 보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더 규제하는 거요. 뭐 주택이 없는 저희같이 이렇게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아무한테나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대출 기회가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많은 대책을 사실 내놨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 정말 요즘에 서민이라고 불리는 이 계층들은 실제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집도 그랬었고. 1차적으로는 이 정부나 정치인들이 서민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공감대가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젊은 세대들한테 눈을 돌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생활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답답하죠. 잘못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뭐 규제를 한다는데 저희들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규제가 크다고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거나 아니면은 규제하는 거나 다 양면성이 있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는 시대에 미혼자한테도 훨씬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사람 직장에서 버는 소득 수준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맞는 이자율을 붙여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지금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보금자리론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불리던 적격대출 판매도 사실상 중단된다는 기사도 나왔죠. 이거 왜 서민만 규제하냐, 서민이 복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얘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중단은 정부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상 중단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보금자리론에 1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는데 전체 재원에 한 13조 정도 되는데 한 10조 정도가 이미 소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조를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허용했던 그런 대출의 조건을 강화시켜서 주로 이제 작은 주택,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돈을 빌릴 때만 허용하겠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연말까지 이제 축소해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기대하는 건 3주 남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3조가 남았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한다는 그것은 명분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그렇죠. 심각하죠. 1,300조 이상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뾰족한 어떤 건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애둘러 가는 정책들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과열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보면 매컨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도 이렇게 보금자리론 같은 걸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이 이제 과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계 부채 급증도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현재 지금 보금자리론의 대출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적격 대출도 사실상 중단된다. 이미 중단된 은행도 그러는데요. 적격 대출이 일단 뭐죠, 이게? 뭐 지금 보금자리론과 이제 비슷한 그런 대출 금융 상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일종의 정책 금융 상품이고 또 장기 그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뭐 특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지 30년간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에 35년. 중요한 차이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장기 대출 상품이고요. 반면에 이제 적격 그 대출은 일반 대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실 내용적인 건 상당히 비슷한데 자격이 다르고 뭐 이자율이 약간 차이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지금 정부가 그 밝힌 지금 이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것은 집값을 그동안 9억까지 허용했는데 지금 3억까지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대출 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 1억까지 이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평 이하 소형 주택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워낙 액수 자체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총액 자체가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이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부동산 값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당장은 뭐 이 신규 주택 거래 특히 이제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금을 일으켜서 집을 이제 기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라는 것은 지금도 대출 하나로만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결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축됩니다만 저는 뭐 여전히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요. 물론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참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이게 참 걱정인데 어쨌든 이건 조금 다른 아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런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뭐 부동산 과열은 저는 뭐 과열이죠. 과열은 확실하죠. 저는 뭐 과열이 확실하다 보고 있고요. 강남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표상으로 강남이 두드러질 뿐이지 다른 일반 지표를 보면 사실 이게 국가적 전국적인 어떤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태다. 가령 뭐 작년에 주택 거래량이 110만 건을 기록했거든요. 원래 약간 줄였습니다만 이건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허가 물량이 87만 건이었는데 그게 또 기록을 했는데 올 상반기는 그나마 18%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지금 물가 상승률 1% 시대에 작년에 주택 가격이 3, 4% 늘었습니다만 원래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9월 말까지 무려 13%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뭐 13배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질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도 2% 중반에 고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이제 절벽을 우리가 글쎄 많이 말이에요. 하고 근데 있는 왜 이러는 상황에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정부가 수요 진작 정책을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내놨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을 믿고 돈을 많이 빌려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특히 그중에 많은 정책의 요인들이 사실 투기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의 어떤 그런 그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전매권을 분양권을 처분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리트가 돼서 현재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만든 저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이렇게 만들고서 한쪽으로는 대출 보금자리론 같이 서민 대출 억제하면 결국 서민만 손해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를 강남 이런 그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문제라 이건 직접 잡아야 되는데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하는 이런 보금자리론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많은 규정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좀 정신 차려야겠네요. 예?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최근 전경련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전경련은 대기업, 업종별 경제단체로 구성된 민간 종합경제단체죠. 이게 1961년에 창립됐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횟수로 한 55년 된 거죠. 그동안 근데 정적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해산돼야 한다, 유지돼야 한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경련이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 국민들이 말해요. 예. 민간경제연구소인데 경제개혁연구소가 이제 리서치앤리서치에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조사를 이제 의뢰에 실시했는데요. 예. 질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창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 등 전경련의 설립 목적인데 선생님께서는 전경련이 이러한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응답은 21.4%에 그쳤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부정응답은 64.7%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의 3배가량 이렇게 높게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비판적이네요. 네. 예? 이게 연령이나 뭐 어떤 그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대체로 뭐 문항들이 이제 그 정치적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이제 없었어요. 보수 성향이 이제 강하다고 얘기되는 50대, 60세 이상에서도 뭐 목적에 부합하다. 이제 긍정응답이 20%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고 또 본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진보라고 하는 지금 본인이 여기서는 이제 긍정응답이 13.7%였는데 중도에서는 22.3, 예. 보수에서도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27.2%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가 이제 크지 않아서 모두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이제 월등히 우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정경유착 문제 불거질 때마다 이제 전경련이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최근에 이제 미르재단 뭐 이런 것도 해서 전경련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기의 핵심은 전경련 해체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일각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해체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은 37.8%였고요. 예. 해체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의 공감은 37.4%. 그러니까 모르는 응답이 24.9%였는데 지금 찬성과 반대가 37.8대 37.4. 그러니까 뭐 이거는 차이가 사실 통계적으로 없는 것인데요. 그렇죠. 산만이 팽팽한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예. 뭐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에서는 약간 해체 찬성이 약간 높고 예. 보수층에서는 해체 반대가 다수 높긴 한데 하지만 이것도 뚜렷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근데요, 예. 재밌는 게, 아니, 정경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해체를 막상 물어보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좀 매우 중시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특성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대개 이제 대기업, 뭐 재벌들에 관한 조사들 해보면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인식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 국가 경제에. 뭐 이제 중소기업 성장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고 또 정치적인 논란이 크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기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역할이 필요하다.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거든요. 대기업 재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경련에 대한 시각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의 모임이니까 정경련이 해체되면 혹시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우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해체 반대 의견도 상당히 이제 높았는데 해체 반대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현재의 정경련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막연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제가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그런 우려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지금 뭐 저한테도 언론사에서 코멘트 달려고 전화를 많이 하는데 많이 떨어진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이제 화수목 3일 동안 전국 1,026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은 21%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26%가 나왔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이것은 이제 취임 이후의 최저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정권 주변의 이제 측근들의 비리 의혹들, 논란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만약에 했으면 하락폭이 좀 적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좀 무대응 기조가 이제 있게 되면서 사실 그것이 국민들이 일정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가리고 있거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높여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상당히 낮추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누리당 여당 지지율도 타격을 받았어요.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28%가 나왔는데 그 전에 비해서 이제 2%포인트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이제 이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로는 최저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여당에 다 동일하게 이제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기 위한 최저의 지지율이 한 30% 정도 되죠. 딱히 엄밀한 것은 이제 물론 그런 법적으로 법칙이 있는 건 통상 아닌데. 이제 과거에 한 30%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지의 최소의 어떤 지지 동력 그 정도는 한 30%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0% 기준을 이제 많이 얘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4년차 지지율을 보면은 좋은 지지율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교로 또 하면은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하고. 이거 조사 기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한국갤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11일부터 13일 화수목 3일 동안에 한국갤럽이 휴대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1,026명 대상으로. 응답률은 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